미국 근간치료학회 홈페이지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근간치료한 치아는 얼마나 쓸 수 있나? 거기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써 있어요. 자연 치아랑 비슷하다. 관리만 잘하면 자연 치아만큼 오래 쓸 수 있다. 사실 그 말이 틀린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근간치료도 받은 치아 오랫동안 잘 쓰시는 분들 많죠. 자, 여기 엔도 10개를 했습니다. 제가 수련받을 때 했던 케이스예요. 아마 3년차 때 했던 것 같은데 계속 팔로업을 제가 사진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련 기간이 끝나서 병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맨 위에 왼쪽 위에 케이스가 2012년도에 제가 3년차 때 했던 케이스고 2년마다 그 환자분이 계속 와서 팔로업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철과에서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팔로업이고 제가 엔도한 것도 어부지리로 지금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잘 쓰고 계세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선생님이 엔도한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습니까? 생각은 한 자리에 오래 계신 분은 계속 보고 계시죠. 그래서 좀 이제 굉장히 존경해요. 한 자리에서 개원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적어도 자기관 치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오래 쓸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오래 쓰는 거는 엔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근관 성형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증상을 없애주는 거죠. 증상을 없애는 건 근관 성형과 세척입니다. 하지만 오래 쓰는 건 좀 달라요. 오래 쓰는 거는 실링입니다. 실링. 얼마나 근간의 감염을, 재감염을 막아줄 수 있게 잘 틀어 막았냐, 완벽하게 틀어 막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 성형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근간 치료의 목적이 근간 성형. 우리가 근간 치료라고 하면 대부분 근간 성형을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엔도, 세미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미나 들으시면 대부분 파일에 대한 강의죠. 실제로 연자들한테 연자비를 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큰 회사들은 파일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의들이 파일에 대한 강의입니다. 근간 치료를 근간 성형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근간 치료는 근간 성형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간 성형이나 세척을 통해서 근간을 비우는 것만큼 다시 채워넣는 것. 자기가 만든 공간은 자기가 채워야죠. 비운 만큼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운다고 하는 것은 근간 성형과 세척을 의미하는 거고 채운다고 하는 것은 근간 충전. 사실 저도 이제 의뢰받은 환자분들 많이 보시면 엔도만 해주세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엔도만 해주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엔도만 해주지도 않아요. 왜? 엔도의 끝은 근간 충전이 아니라 코어입니다. 코어. 크라운은 안 해도 돼요. 크라운까지는 어떻게 다니던 데다 이미 수납을 해놨으면은 그렇게 가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근간 충전의 끝은, 엔도의 끝은 근간 충전이 아니라 코어입니다. 너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근간 성형의 목적은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쉐이핑은 이런 기구 조작의 결과 생기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클리닝은 좀 다르죠. 쉐이핑과 클리닝은 좀 다릅니다. 클리닝은 기구 조작만으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척액을 통해서 클리닝을 우리가 좀 더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까 말씀하시죠. 여러 번 말씀하시죠. 이런 파일은 기구 조작의 결과 그런 생기는 공간은 근간의 딱 일부만 터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저 그런 기구 조작의 목적은 우리가 근간을 깨끗하게 비우는 게 아니며 기구 조작은 근간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세척액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길이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세척할 수 있을 만큼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얼마만큼 확대하십니까 보통? 저도 마스크 쓰고 하니까 숨이 너무 많이 쉬어서 자꾸 헉헉대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40번, 04에 30, 40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가 04에 35 같아요. 04에 35 정도로 우리가 확대를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06에 25로 성형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프로테이프 F2 같은 경우는 08 테이퍼의 25번 팁 사이즈는 같지만 팁 사이즈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가 그럼 06에 25로 해도 괜찮을까? 당연히 06에 25로 확대를 하셔도 그만큼 선생님들이 세척을 할 수가 있으면 당연히 06에 25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세척을 할 수 있는 울트라소니카 같은 부가적인 장비들이 많이 보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06에 25로 우리가 성형을 해도 세척은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간 안에서 비워내야 될
비워내어야 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은 바이탈 케이스, 말 그대로 오프닝을 했는데 피가 나고 있어요. 피가 나고 있다는 것은 근간 내로 아직 감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 바이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워야 될 게 치수 잔사입니다. 치수 잔사. 그 안에 남아있던 치수 잔사를 제거를 최대한 100% 제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지만 환자 증상이 사라져요. 그 치수 잔사가 일부 남아있거나 근간장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해서 뿌리 끝에 좀 남아있다.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죠. 엔도했는데 자꾸 혀로 밀면 새크네요. 손으로 톡톡 치면 새크네요. 보통 치수 잔사가 에이피컬 쪽에 남아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사실 NOC를 쓰고 액티베이션을 시켰으면은 뭐 1, 2mm 좀 치수 잔사 남아있다고 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보통 치수 잔사를 용해를 다 못 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구 조작의 결과 생기는 스미어 레이어. 사실 우리가 바이탈 케이스에서 스미어 레이어는 우리 몸의 일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치수 잔사랑 그런 덴틴, 데브리가 섞여 있는 스미어 레이어는 굳이 뭐 제거를 안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염 근간은 좀 다르죠. 우리가 감염 근간에서는 우리가 비워야 될 게 좀 더 늘어났어요. 세균이 늘어났죠. 치수 잔사도 있을 수 있지만 세균도 제거를 해야 되고 스미어 레이어 안에는 세균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스미어 레이어 하방에도 세균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미어 레이어도 가급적이면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메디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감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치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균을 100%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공기 중에도 세균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100% 없앨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세균의 수를 환자의 면역력이 저항할 수 있을 만큼 그 크리티컬한 레벨 이하로 낮춰주기만 하면 치유는 환자분의 몫이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세균을 줄여주는 거고 치유는 환자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투스 실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아를 밀봉한다는 것은 환자의 증상을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자의 증상은 이미 밀봉하기 전에 다 사라져야 되는 거죠. 환자의 증상은 근간을 성형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근간 충전 뭐 아시다시피 이거 교과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간 충전의 시기.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증상이 사라졌을 때 충전하는 거죠. 그럼 투스 실링의 목적은 환자의 뭐 증상 완화가 아니라 바로 재감염을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한 치아가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개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투스 실링이죠. 이런 투스 실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간 충전, 오큐레이션이라고 말하는 루트케널 실링과 그리고 코로날 실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어라고 하죠. 사실 코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재료를 쓰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사실 좀 감동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근간 충전하고 코어 했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코어 굉장히 잘했죠. 우리가 근간 충전 재료, 사실 저도 리엔도를 뭐 대부분의 진료가 리엔도다 보니까 리엔도를 하다 보면은 근간 안에가 이런 근간 우리가 저 가라파차 잘 써서 많이 대부분 다 사용하시죠. 그 가라파차 그 껍데기를 보시면은 품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간 충전 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타파차는 근간을 충전하는 재료예요. 근데 우리가 리엔도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가타파차가 코어용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죠. 가타파차로 코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근데 가라파차는 아시다시피 실링 효과가 제로입니다. 가라파차로 뭘 실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타파차로 잔뜩 채워놓고 여기까지만 채워놓으셔도 외부 환경과 가타파차까지의 거리가 한 2mm도 안 되죠. 여기서 리키지가 발생하면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가라파차를 충전을 하실 때는 이렇게 오리파이스 직합항에서 끊어주고 그 부위까지 이렇게 컴포짓이나 이런 레진으로 꼼꼼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투스 실링용 재료들이 저기 많이 전시가 되어 있죠. 실러, 근간을 실링하는 데 있어서는 실러, 뭐 레진 계열의 실러를 사용하시던 칼슘 실리케이트 계열의 실러를 사용하시던 실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어용 재료들, 요즘 이제 벌크필 컴포짓하고 그 듀얼 큐어 레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실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재근간 치료를 위주로 하다 보면은 항상 이 치료가 왜 실패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치료가 실패하는 원인을 알면은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왼쪽과 오른쪽 케이스를 보시면 둘 다 뭐 엔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왼쪽 엔도 잘했죠. 사실 MB2까지 다 찾았고 오른쪽도 뭐 근간장은 잘 결정한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생겼죠. 왼쪽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썼어요. 환자가 10년도 넘게 전에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셨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1년도 못 썼습니다. 1년도 못 썼는데 심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사실 10년을 넘게 썼으면은 엔도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죠. 엔도는 잘했고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를 볼 수 있겠고요. 1년도 못 쓰면 보통 엔도의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왼쪽 같은 케이스는 흔히 말하는 코로나 리키즈라고 해서 딜레이드 인펙션입니다. 추후에 발생한 인펙션으로 인해서 감염이 된 케이스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이아트로제닉 인펙션이라고 해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입니다. 감염을 치과에서 넣어준 거예요. 실제로 치과에서 왜 감염을 어떻게 넣어줬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오프닝을 해보면 알죠. 크라운을 뜯었습니다. 이거 사실 이분은 이제 제 아는 분이어가지고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급성 치수염이 와서 아래층 치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치료를 받았고 코어는 깨끗합니다. 우식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감염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거 오프닝을 하고 내부를 보면은 코튼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재근간 치료할 때 코튼을 건져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까먹고 좀 넣으셨겠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코어를 직원이 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렇게 코튼이 들어있게 되면 당연히 감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로 급성으로 감염이 됐고 환자는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환자 바이탈 케이스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감염이 없었던, 근간 내에 감염이 없었던 케이스인데 치료받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감염 근간으로 바뀐 거는 치료 과정이나 치료 후에 세균 감염이 급성으로 진행이 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케이스 많이 해보셨겠지만 러버덴 걸고 펄포토미만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근간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감염을 심어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된 케이스예요. 사이너스 트랙이 생겼죠? 당연히 사이너스 트랙이 사라져야 우리는 근간 치료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근간 치료를 마무리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수직적으로 골소실이 발생을 했고 퍼케이션까지 나가 있는데 이게 치주 오리진에 의해서 퍼케이션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도를 다시 하고 나니까 뼈는 다시 잘 차올랐습니다. 증상도 사라지고. 하지만 저렇게 이제 급성으로 감염이 돼서 치과에서 감염을 넣어주지 않는 많은 케이스, 사실 아까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제 치과에서 선생님들도 다 감염 조절에 신경을 쓰시고 러버덴도 웬만하면 다 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 이제 저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치료받은 지 꽤 오래됐지만 몇 년 됐는지 기억도 못하지만 결국은 감염이 돼서 온 거죠. 당연히 코로나 쪽에서 리키지가 발생을 하면 근간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세균의 감염을 막아줄 수가 없죠. 이 환자도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케이스죠. 크라운을 벗겨내고 나니까 코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요. 글라스 아이롱으로 코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제거하고 나니까 안에가 굉장히 오염이 심합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크게 심해 보이지 않지만 이분은 팔라탈 근간이 감염이 심해서 씹을 때마다 증상이 나타났고요. 팔라탈 루트를 결합부착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검은색 오염 물질이 많이 올라오죠. 상대적으로 아직은 메주 버컬 쪽까지는 감염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제거하고 나니까 아직 이제 결합부착 본연의 색깔이 아직은 남아있는 걸로 봐서 이쪽까지 감염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라탈만 리엔도를 할 수는 없죠. 전부 다 제거하고 다시 꼼꼼하게 재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겉으로 봐서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근간이 좀 많이 넓어졌죠. 환자분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리엔도라는 게 이걸 했을 때 지금까지 써온 뭐 10년 이상 쓸 거라는 보장은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근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들어갈 시기를 좀 늦춰주는데
의의가 있겠죠. 사실 코로나 리키지는 눈으로 보면 다 보이죠. 이렇게 퍼포레이션이 발생했죠. 아주 작은 퍼포레이션이지만 이 안에 시멘트가 더 시작되고 그쪽으로 타액이 지속적으로 감염이 되면 결국은 코로나 쪽에서 감염이 발생합니다. 코어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고 꼼꼼하게 해놓으셨으면 보통은 크라운만 탈락하고 말겠죠. 그럼 크라운을 다시 해주면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어 상태가 이런 경우가 많죠. 겉으로 봐서는 뭐 코어가 잘 돼 있어요. 아말감 코어는 굉장히 좋은 코어용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실링 효과에 있어서는 뭐 듀얼 큐어 레진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코어용 재료인데 아말감을 코어로 썼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아말감을 캡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만큼만 아말감이죠. 아말감 한 2mm 정도밖에 안 됐어요. 리키지가 발생하고 우식이 발생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속도로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요즘을 잘 사용하지 않는 뭐 지오인가요? 아무튼 이 재료도 여기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남은 공간이 전부 다 빈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키지가 발생을 했을 때 저항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이 코로나 쪽에서 근감 내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래 쓰셨어요. 이렇게 엔도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죠. 엔도 상태가 엔도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도 보통 10년을 쓰시고 이어서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경우는 결국 코로나 쪽에서 리키지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코어용 재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쓰셔도 무방해요. 레진을 사용하셔도 되고 글라스 에너머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뭐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아말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잘해야죠. 코어를 하실 거면 잘해야 됩니다. 감염이 되지 않게 잘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리키지가 발생하고 타액에 감염이 된 상태로 코어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치료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듀얼 큐어 레진이나 아말감이나 글라스 에너머 같은 경우 리키지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뭘 쓰셔도 리키지에 대한 저항성은 좋아요. 글라스 에너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보험 적용도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케탄몰라라고 해서 대고치 교환면에 사용하는 좀 꾸덕꾸덕한 글라스 에너머는 리키지에 대한 저항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글라스 에너머를 사용하실 거면 시멘트 계열의 좀 호흡성이 좋은 재료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실패한 근간 치료의 대부분은 85%죠. 적절한 코로널 커버리지, 그러니까 코어와 크라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물론 두 개가 다 실패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 환자는 수능을 며칠 앞둔 고등학생이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에 SS가 좀 크죠. SS 병수가 좀 크죠. 예전에 이제 크라운을 하고 엔도는 뭐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지만 좀 짧게 되긴 했죠. 병수가 이 정도까지 발생할 정도면은 코로나 쪽에서 지속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크라운이 안 돼 있어서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담 밖으로 가르파차도 좀 넘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근담근 바깥쪽은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없죠. 레이도를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 근간 내 세균만 없애주는 겁니다. 근간 내 세균을 없애고 나서 한 수능 끝나고 다시 왔는데 병소가 꽤 컸지만 양쪽 다 병소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증상도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등학생이어가지고 크라운은 좀 있다가 대학생 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의료한 치과에서 크라운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거의 6개월 뒤에 다시 온 것 같은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어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펄펄 챔버라고 하죠. 펄펄 챔버 스페이스는 생각보다 꽤 넓어요. 그 넓은 공간을 이렇게 가라파차로 채워놓고 이제 코튼이 들어있었는데 코튼이 들어있고 그 위에 살짝 레진이나 뭐 이런 재료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 리엔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고맙죠. 제거가 쉬우니까 리엔도는 너무 편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탈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병적으로 좀 진료하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근간 충전하고 나서 이 상태를 반드시 만들어요. 현미경 보면서 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항상 오리파이스지 카반까지 가르파차 다 끊어가지고 이 부위가 호모지니스하게 한 종류의 재료로 코어가 수복될 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 포스트가 되어 있어요. 포스트가 되어 있고 남아있는 치료는 좀 충분해서 다시 포스트를 진행하진 않았는데요. 근간 포스트 제거하고 근간 확대하고 나서
이제 세척 다 끝내고 나서 증상 사라지니까 충전하는 겁니다. 사실 리엔도 위주로 하다 보면은 근간이 굉장히 일레귤러하고 그러니까 불규칙한 거죠. 그러다 보면 적심성이 좋은 칼슘 실리케이트 계열의 실러를 보통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나은 실링 효과를 위해서. 물론 칼슘 실리케이트 계열의 실러를 넣어도 어느 정도 실링 효과는 훨씬 더 좋겠지만 혹시 모를 리엔도를 대비해서 가라바차 코어를 좀 넣어주는 게 좋죠. 싱글콘 테크닉으로 하는 겁니다. 실러 놓고 가라바차 꽂아 놓고 끊어낸 거죠. 약간 좀 패킹하고 실제로 이제 좀 더 깊게 끊기게 되면은 약간 좀 백필링을 좀 해주는 편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근간 충전하는 날 저는 코어를 반드시 진행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에 코로나 쪽에 MT나 아니 칼슘 실리케이트 계열의 실러 이런 게 좀 워시아웃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백필링하는 가라파자로 좀 이렇게 캡처럼 모자를 만들어주고 나서 코어를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코어를 진행하는 거고,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기존 수분물은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제출을 하는 게 맞지만 벽으로 사용되는 거는 좀 남겨놓고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게 앞쪽에 있는 레진 하방인데 다 우식이 있죠. 이쪽에서 리키지가 발생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제거하는데 이 예전에 사용했던 레진이 똑 떨어져 나가죠. 사실 레진이 접착이 잘 돼 있으면 저렇게 똑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갈려나가면 갈려나갔지. 통째로 저렇게 떨어지는 거는 결국은 접착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감염이 돼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약간 좀 썩어진 지바로 우식이 진행이 돼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밴드 걸고 진행하는 겁니다. 밴드 걸고 좀 방습이 완전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코어 하는 날 무조건, 아니 근간 충전하는 날 무조건 코어를 합니다. 근간 충전과 코어는 별개가 아니에요. 실링은 같은 날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면 코어를 할 때도 러버댐을 걸리면 그건 청구가 안 되죠. 일단 근간 충전하는 날 러버댐이 걸려 있을 때 코어를 같이 진행해야 꼼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헤시브 바르고, 이 바깥 안쪽, 이 펄팔 플로어의 안쪽 같은 경우는 C팩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벌크필 레진을 사용해서 먼저 라인 베이스를 깐다고 하죠. 이렇게 베이스를 좀 깔아주고 나서 그 상방은 좀 강도가 있는 듀얼 큐어 레진으로 코어용 재료로 충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전부 다 플러블 레진으로 짜놓게 되면은 해보셔서 알겠지만 프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프랩할 때 지금까지 나온 이전 오늘 아까 말씀드린 애니코어나 이런 제품들은 덴틴하고 하드니스가 좀 유사하게 만들어져서 프랩할 때 이질감이 들지는 않는데요. 여기 전부 다 플러블 레진 같은 걸로 깔아놓게 되면은 프랩할 때 푹 파여 들어가죠. 예쁘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실링이 돼야 환자는 치료한 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거는 큐어링 라이트예요. 여기 많이 간과하고 있죠. 사실 펄파 플로어까지 거리는 평균적으로 8mm가 좀 넘습니다. 그럼 8mm 하방의 큐어링 라이트의 강도는, 광량은 문헌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거의 20% 가까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직하방에서 10초 정도 광중압해야 되는 동일한 에너지를 펄파 플로어까지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50초 정도로 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광중압 하시는 분들은 없죠. 시간이 아깝죠. 그렇게 그런 자기가 사용하는 광중압기에 광량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서비스를 주는 저렴이 광중압기로 이렇게 코어 큐어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큐어링이 되진 않습니다. 이런 깊은 곳까지는 큐어링이 되질 않아요. 특히 펄펄 플로어는 깊게는 10mm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저도 제가 사용하는 광중압기의 광량을 측정해 보면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이건 직하방이죠. 직하방에서는 다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펄펄 플로어까지 한 8mm에서 10mm 정도 떨어뜨려 놓고선 광량을 재보면은 일부 제품 반 정도 줄어들긴 하지만 많은 제품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상하기 위해서 광중압을 좀 더 오래 해줘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엔도를 하고 이제 코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빛을 다이렉트하게 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좀 플랫한 헤드를 가진 그런 광중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너무 비싸고요. 이건 한 20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기고 광량도 비슷한 또 다른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강중압기의 광량은 정기적으로 측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저런 것도 싫고 좀 코어는 좀 잘하고 싶고 좀 오래 쓰고 싶고 듀러빌리티를 좀 높이고 싶으면은 본인이 사용하는 어드헤시브 시스템에 대한 그런 정보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사용했던 본딩들입니다. 그때는 사실 제가 보존까지만 전공이 레진이 아니 엔도가 아니라 레진이다 보니까 수련받을 때는 레진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본딩도 굉장히 여러 개를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pH와 용매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일부 접착제 같은 경우는 듀얼 큐어 레진과의 인컴패터빌리티라고 해서 궁합이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산도가 낮은이죠. pH가 낮은 그런 본딩들 같은 경우는 자가중합, 그죠? 듀얼 큐어 레진의 자가중합을 좀 방해하죠. 산염기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물도 생성이 되는 거. 산염기 반응의 결과 물이 생성이 되죠. 사실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요즘 나와 있는 이제 유니버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런 본딩들 같은 경우는 듀얼 큐어 레진의 자가중합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pH가 좀 낮은 거 쓰겠다. 그러면 이제 셀프 큐어 액티베이터라고 해가지고 듀얼 큐어 레진의 자가중합을 좀 촉진시켜주는 이런 재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같이 사용해 주시면은 좀 더 본딩의 듀러빌리티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좀 반대로 됐습니다. 근간 충전을 먼저 하고 코어를 써야 되는데 코어가 먼저 나왔어요. 스토리텔링상 그게 먼저 나왔어요. 이제 근간 충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근간 충전의 시기는 아시다시피 증상이 사라져야 돼요. 사이너스 트랙이 있었다면 사이너스 트랙이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근간 안이 비워져야죠. 근간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우리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근간을 비우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가 NaOCl이나 이런 걸 소킹해 놨을 때 이렇게 거품이 잔뜩 올라오고 있으면 결국은 근간 안에 뭔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NaOCl이 뭔가 반응을 일으켰을 때 거품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NaOCl이 반응을 일으키는 조직은 유기조직입니다. 근간 안에 유기조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근간 안에 남아있는 유기조직은 둘 중 하나죠. 세균 아니면 치수전사. 그런 게 많이 남아있을 때는 근간 충전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더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 놓고 근간 충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간을 깨끗하게 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걸 비웁니까? 특히나 감염 근간에서는 부유세균이라고 서스펜션 상태의 세균 같은 경우는 셀라인으로만 워시를 해도 다 제거가 되죠. 근데 그런 세균들은 또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대부분 바이오필름 형태로 이 근간벽에 붙어있는 이런 세균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시미어 레이어 같은 경우 바이탈 케이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염 근간에서는 이 시미어 레이어 자체가 오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방에 덴티날 튜브에도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EDT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겔 타입 EDT가 있고 리퀴드 타입이 있는데 보관이 편하고 사용이 편한 겔 타입을 보통 선호하고요. 이런 겔 타입 EDT를 사용하실 때는 약간 이제 비스코시티 정도가 좀 있기 때문에 매뉴얼 다이나믹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가라파처럼 펌핑을 해서 에피컬 소드까지 좀 딜리버리 할 수 있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DTA 사용해서 스미어리어를 꼼꼼하게 제거를 하면은 좀 더 근간을 깨끗하게 비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감염이 된 근간에서 사이너스 트랙도 생겨 있고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케이스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 포스트를 빼는 거였어요. 이게 캐스트 포스트여가지고 다 갈아냈습니다. 치아가 좀 손상이 되긴 했지만 저걸 빼야 리엔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제거했고 실제로 이 환자는 페이턴시로 확보를 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페이턴시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세척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오르다가 숨이 너무 찹니다. 자, NOC를 넣어놓고 나서 캐스트 포스트 제거하고 세척하는 거죠. 근간을 이미 이렇게 운동장만큼 넓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일을 이용해서 뭔가 성형을 더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구 축적을 더해서 더 세척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겠죠. 이제는 케미컬로 승부를 봐야 돼요. 케미컬로 승부 보는 데 있어서 울트라소닉 디바이스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특히 아까처럼 뭐 눈치채셨지만 병소가 라테랄 쪽에 있는 경우는 특히 측방관이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병소를 깨끗하게 그런 근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NOCL이나 EDTL을 잘 사용을 해서 근간을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거고
이런 울트라소닉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사용했던 건 플라스틱 팁이고요. 이거는 메탈 팁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팁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게 너무 액티브해요. 이 플라스틱 팁의 장점은 근관장까지 다 들어갑니다. 메탈 팁은 중간에 컵에 추가했으면 그 이유는 들어가진 않죠. 근데 플라스틱 팁이 에피칼 서드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거기서 액티베이션을 시키면 NaOCl의 근다공 밖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메탈 팁 사용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 EDTA 넣는 거죠. 파이널 이리게이션 솔루션인데 파이널 마지막 이리게이션으로 EDTA 넣고 매뉴얼 다이나믹 액티베이션을 시켜주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세척해서 마무리하는 케이스입니다. 사이언스 트랙이 사라졌죠. 사라지고 나서 우리는 근간 충전을 마무리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예전에 이게 리엔드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페이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렛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 렛지도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간이 확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근간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라테랄 쪽에 병소가 생긴 경우는 이쪽에 좀 더 큰 측방관이 감염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건 역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근간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 케미컬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행히도 병소는 사라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엔도 강의라고 하면은 근간 성형, 파일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근간 성형은 할 게 없어요. 제조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이 순서대로 쓰세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는 근간을 찾고 아까 김현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블라인드 테스트를 확보하는 것까지가 어려운 거지. 그 이후에는 다 기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즘은 그래서 그런 성형에 대한 강의보다도 외국에 있는 애들도 같이 뭐 강의하는 거 보고 그러면은 이런 쪽에 대한 강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3D 클리닝이죠. 어떻게 하면 근간을 더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비울지에 대한 강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근간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게 가라파차예요. 가라파차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라파차만큼 근간 충전을 못하는 재료도 없죠. 이런 논문이 재밌는 논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 실러로만 가지고 충전을 했을 때 리키지가 없어요. 거의 없죠. 보면은. 근데 가라파차로만 가지고 충전을 하면은 100% 리키지가 발생합니다. 근데 가라파차랑 실러를 같이 사용했을 때도 리키지가 굉장히 많죠. 아래쪽에 리키지가 발생한 케이스죠. 그만큼 가라파차는 리키지를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라파차 왜 씁니까? 그냥 리엔도 하기 편하고 코어 역할을 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실제로 실링 효과는 실러가 나타내는 거죠. 재밌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엔도를 예전에 받았어요. 오래전에 받았어요. 엔도를 오래전에 받았는데 이제 병소가 생겼죠. 디스톨 인걸 캐널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서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코어 상태가 불량해서 인펙션이 발생한 거죠. 딜레이드 인펙션이 발생했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리엔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리엔도를 못했어요. 다른 근간은 전부 다 MTA로 충전이 돼 있었어요. MTA 실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올소 MTA라는 그 그룹에서는 근간 충전을 MTA로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MTA로만 충전을 해놓은 케이스입니다. 제 치료가 안 되죠. 환자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디스톨 인걸만 충전을 하고 오래 못 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6개월 지났는데 환자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왜 빼라고 했냐고. 여기서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역시 MTA가 정말 좋은 건가? 나도 MTA로 충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같은 케이스를 레진 계열의 실러로만 충전을 했었어도 아마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실링 효과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거는 가라파차가 아니라 실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싱글콘 테크닉, 우리가 요즘 이제 이게 서머 플라스틱 사이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이라고 하죠. 이런 쪽이 보급화가 돼 있고 이런 걸 잘해야 진짜 엔도를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김은철 교수님 의견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특히 개원가 입장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죠. 근간 충전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근간 충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실링만 뭐 에피컬 서드라 코로나 서드만 코로나 실링만 잘해주면 되는 거지 중간에 좀 기포 있고 뭐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 거의 싱글콘 테크닉으로 하는 거죠. 싱글콘 테크닉은 약간 어떻게 보면 금기 시대다 보니까 연구가 많지 않다가 이 칼슘 실리케이트 계열의 실러가 출시가 되면서 연구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에이틱스 근간 치료 연구에서 이제 그런 핸즈온 코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근간 충전한 거예요. 왼쪽, 엄청 잘했죠. 오른쪽 보이게 생겼죠. 왼쪽이 MTA, 칼슘 실리케이트 계열의 실러를 사용한 싱글콘 테크닉으로 충전한 거고요. 오른쪽이 흔히 말하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으로 충전한 겁니다. 당연히 테크닉 센서티비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싱글콘 테크닉이 훨씬 더 쉽고 하기가 쉬워요. 예전에는 이 근간 내를 다 적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싱글콘 테크닉을 하지 말라는 거였죠. 압력을 가해서 근간 안을 가득 채우라는 거였는데, 요즘 실러가 좋아졌기 때문에 싱글콘 테크닉으로도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 뇌절쪽이 두 개가 만나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싱글콘 테크닉이 아니라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으로 충전을 했어요. 빠졌죠. 여기가 근간 한 개의 가타파차가 빠졌어요. 그 히트 플러그를 넣고 열을 가해서 뺄 때 딸려 나왔습니다. 그걸 또 캐치를 못하고 그냥 충전을 해버렸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사실 저도 저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간 충전하고 바로 코어를 올리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 이미 늦어요. 그렇다고 다시 다 뜯을 수도 없고 그냥 뒀습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기를 잘하는 거잖아요. 여기 실링을 잘하고 여기 실링만 잘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치유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병소가 3개월 만에 오셨는데 거의 다 뼈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 같은 경우는 실링 효과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레진 계열의 실러랑 비교했을 때 실링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차이가 없어요. 칼슘 실리케이트 계열의 실러도 요즘 이제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뭐 다 똑같죠.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좋다. 흐름성도 좋고 필름 세크니스도 좋고 칼슘 이온도 뭐 방출하고 뭐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인상적으로 사람들이 예전에 레진 계열의 실러를 사용했을 때 엔도가 계속 실패했습니까? 레진 계열의 실러를 사용해도 엔도는 계속 성공했죠. 엔도 성공률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 높아요. 실링 효과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성공률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비엔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간 안에 공간이 너무 불규칙해요. 제가 처음 만든 공간이면 당연히 라운드하거나 오보이드하게 깨끗하게 이어지는 공간일 텐데, 비엔도 하다 보면 안에 가라파차를 제거하려면 막 여기 훅 저기 훅 파고 막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런 불규칙한 공간에 실러를 다 채워넣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적심성이 좋은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C-쉐입을 보시게 되면은, C-쉐입은 당연히 이쪽이 다 이스무스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저 공간을 선생님들이 실링을 가타파차로 하겠습니까? 이 공간에다 가타파차를 넣는다고 실링이 되지도 않죠.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가 그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조링걸 쪽에 실러를 짜 넣어도 다 들어가요. 적심성이 좋기 때문에. 흐름성이 좋고 적심성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실링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상태로 그냥 가라파차 코어를 좀 몇 군데 꽂아놓고, 이 상태, 제가 병적으로 만드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코어를 좀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충전이 예쁘게 잘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쉐입에서는 거의 루틴하게, C-쉐입뿐만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스무스나 이런 데는 결국은 가라파차가 아닌 실러로 충전을 해줘야지만, 추후에 제가 혹시라도 코어를 실패해서 리키지가 발생을 했을 때 코어 쪽 감염이 근관 내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레진 계열의 실러의 웨터빌리티, 적심성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좀 좋은 게 없죠. 이게 보면은 팔라탈 캐널이에요. 좀 넓은 근간에 보통 실러는 이런 식으로 딜리버리 하죠. 가타파차에 붙여서 펌핑을 열심히 해주죠. 펌핑 열심히 해준 다음에 잘 묻었나 보려고 빼보면 실러가 다 없어져요. 아, 이게 뭐야? 다시 열심히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결국은 가압을 할 수밖에 없어. 안 되겠다. 쫙 눌러라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흘러 들어갑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가라파차 코어 넣어놓고 약간 펌핑을 해주면서 에이피컬 서드까지 딜리버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쉬워요. 엔도가 쉽습니다. 엔도는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 항상 얘기하시면 엔도에서 얼마 받는다고 그 엔도에다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진지하게 합니까?
그냥 탈환나게 해주고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실제로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바이오 컴패티빌리티입니다. 아까 이제 문헌적으로 제가 김현철 교수님하고 강의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제가 뭐 이렇게 좋다고 얘기해도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랑 좀 다르죠.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죠. 생체 친화성이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응용 범위가 넓어요. 이 환자는 여기 퍼포레이션이 돼서 리페어, 리랜드 의뢰를 받으신 분인데 퍼포레이션 범위가 굉장히 넓죠. 퍼포레이션 리페어는 예전에 우리가 그 파우더로 출시된 MTA를 사용할 때는 리퀴드랑 섞어서 뭐 캐리어로 콕콕 찍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막 넣고 막 그렇게 힘들게 했었잖아요. 요즘은 좀 다릅니다. 이 환자도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하악 6번 메지알 루트의 디스탈 서피스가 데이저 존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퍼포레이션이 많이 발생하죠. 또 퍼포레이션이 돼가지고 내용을 읽고 여기 퍼포레이션이 돼 있었습니다. 퍼포레이션 된 부위를 우리가 충전을 리페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 충전하고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가 이런 데 사용하게 개발이 된 거니까 근거 충전을 먼저 하고 그라파차로 좀 넣고 이 아래서 끊어준 거죠. 그리고 그 상방 퍼포레이션 된 부위를 그냥 MTA로 쭉 짜놓기만 하면 퍼포레이션 리페어와 근간 충전이 같이 끝나는 거죠. 응용 범위가 꽤 넓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러가 좀 나가면 어떻습니까? 생체 친화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물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치유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되고 잘 쓰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사실 이런 케이스는 뽑아야 되는 케이스인데 펄파 플로어 쪽에 퍼포레이션이 너무 크게 발생했어요. 뭐 여기 막 비쳐 보이고 난리가 아니죠. 내주 버클 여기인데 디지털 버클 찾으시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근간을 못 찾으면은 옆으로 파나가야 되는데 자꾸 아래쪽으로 파다 보니까 이 하얀 건 알베올라 볼입니다. 그래서 저런 케이스도 사실 뽑아야 되는데 지인의 소개로 오셔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해서 MTA 실러 그냥 어쩔 수 없이 MTA 실러로 그냥 바닥을 충전하는 수밖에 없죠. 리페어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충전이죠. MTA가 그냥 충전해 버립니다. 이렇게 충전해 놓고 다음 이제 코튼 넣고 캐베튼 넣고 다음에 세팅된 다음에 다음에 근간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디지털 쪽에 실러가 흘러 들어가면 다음에 엔도할 때 힘들기 때문에 가라파차 좀 넣어놓고 마무리했던 케이스고 다음번에 왔을 때는 세팅이 잘 돼 있습니다. 세팅이 되죠. MT 실러가 사실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게 진짜 세팅이 되나? 막 그렇게 좀 의심이 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넣어보니까 세팅은 잘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간 충전했던 케이스입니다. 혹시 뭐 이분도 그 1년 가까이 다 됐는데 안 오는 걸로 봐서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의뢰 환자분들 위주로 보면서 MTA 실러를 거의 지금 4년 넘게 사용하고 이런 말씀 안 돼요. MTA 실러가 아니라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를 4년 넘게 사용하면서 팔로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 팔로업을 오래 하면서 사실 이제 대부분 이런 병소가 있는 케이스에서 팔로업 거의 대부분 다 MTA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예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결과가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저 하악 3개 다 병소가 생겨서 리에도 들어가고 다 했는데 병소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예전에 레진 계열의 실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병소가 사라지는 그 기간이 좀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레진 계열의 실러를 넣고 퍼프 막 나가고 그러면 사실 너 되게 뿌듯하잖아요. 퍼프 막 나가고 그러면 너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신체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물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 같은 경우는 좀 나가고 그래도 그렇게 크게 이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힐링, 그러니까 치유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근간 치료의 성공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를 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레진 계열의 실러 쓰셔도 선생님들은 근간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성공률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를 실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바로 바이오로직한 그런 컨셉입니다. 좀 더 생체 친화성이고 환자한테 좀 더 나은 그런 이물 반응 없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원피를 지금 4년 넘게 사용을 해오고 있고요. 아이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시린지 타입의 셀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김현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시린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압력이 중요한데
보통 제가 이거 27게이지 니들로 이리게이션 많이 하거든요. 하프컷 된 겁니다. 27게이지 니들, 또 외경 사이즈가 40번 정도 되죠. 이 금관은 06에 25로 성형한 거예요. 이렇게 세척을 해도 바인드가 된 상태로 누르면 세척액이 좀 넘어가죠. 트루라툼이 텐션플라이에서 나온 이리게이션 니들입니다. 이건 혹시 사이드 멘틸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도 테이퍼가 있기 때문에 금관에 꽉 꽂혀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누르면 세척액이 건담봉 밖으로 엄청 나가죠. 테이퍼 락처럼 거의 걸려버립니다. 끼어있는 상태로 누르게 되면은 나갈 길이 없잖아요. 건담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바이탈 케이스였으면은 환자가 비명을 지르죠. 피가 나고. 원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저는 메탈 팁을 좀 선호했어요. 로스가 적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짜기 힘들고 딜리버리하기 편해서 어려워서 이런 이제 시리즈 타입, 플라스틱 팁을 이제 보통 권해드리는데 꽉 끼어 있는 상태로 짜놓게 되면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 선생님들 NaOCl 액시던트는 뭐 경험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지만 NaOCl 액시던트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시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수산화칼슘 액시던트 많이 들어보셨죠? 하악 7번이나 이런 데서 수산화칼슘 쭉 짜놔가지고 근당 그 인페리어 알베올러 너브로 캐널로 들어가서 이만큼 다 버닝 센세이션 나타나고 막 넘니스 오고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도 역시 pH가 수산화칼슘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으로 넘어갔을 때 맨 처음에 이렇게 다량이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버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꽉 꽂아놓고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 바인드가 되면은 살짝 들어 올려서 짜면서 들어 올려주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막 일부러 이렇게 넘기시는 분은 없죠. 재료도 비싼데 저렇게 넘기면 안 되죠. 성공적인 근간 치료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어까지 가셔야 돼요. 근간 충전을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그래서 예전에 그랬어요. 저 보존과 있을 때는 엔도 해달라고 하면 진짜 엔도만 해놓고 보냈어요. 엔도만 하고 보초과 가서 코어 크라운 하세요.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보초과는 러버댐이 없잖아요. 러버댐 없는 상태로 코어를 한다. 그것도 습기에 취약한 듀얼 큐어 레진, 접착 시스템을 사용한 듀얼 큐어 레진으로 코어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코어는 러버댐이 걸려있는 상태로 근간 충전을 하는 날 같이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명한 논문들 많잖아요. 엔도가 중요하냐, 코어가 중요하냐. 레인 트롭이 199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엔도 좀 부족하면 어때? 코어 잘하니까 오래 쓰는데? 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분 의견을 좀 동조하는 편이지만 사실 뭐 그대로 이제 엔도돈티스트들은 좀 반대한 것 같아요. 2000년대 5년 뒤에 다른 논문에서는 무슨 소리야? 코어를 마무리 잘하면 뭐해? 엔도를 못하면 마냥 뻥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CT로 분석을 해서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도가 좀 중요하대요. 근데 왜 저런 걸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엔도도 잘하고 코어도 잘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코어를 잘하셔야지 선생님들이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개원하실 수가 있어요. 코어를 대충 하고 리키지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리키지가 발생을 해서 근간내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엔도도 잘하고 코어도 잘하면 환자는 자기가 언제 엔도했는지도 모르지만 80세가 넘고 정말 언제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엔도도 잘 써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과연 우리가 엔도한 치료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그거는 선생님들 손에 달려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투스 실링 프로시저라고 해서 제가 근간 충전하는 과정인데요. 뭐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하고 뭐 일맥상통합니다. MB1, MB2 타입 2로 만나요. 그래서 MB1에다가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를 짜 놓으니까 MB2로 쭉 올라오죠. 쭉 올라오고 이제 그 상황에서 그라파차를 약간 좀 펌핑 해주듯이 에피카소드까지 좀 딜리버리를 해줘야 되죠. 딜리버리 좀 해주고 그래서 이제 MB1, MB2가 만나기 때문에 같이 꽂아놓고 같이 끊어주는 게 낫습니다. 하나씩 하게 되면은 이쪽에 열을 있을 때 여기가 막혀. 싱글콘 테크닉입니다. 싱글콘 테크닉은 뭐 가압근충하고 좀 다르죠. 여기서 가이질하듯이 끊어주면 돼요. 근데 싱글콘 테크닉이 자기가 처음 하는 엔도에서는 잘 돼요. 오리파이스가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끊어주기가 쉽은데 리엔도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오리파이스가 운동장처럼 넓어져가지고 가라파차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잘라내려고 하면 계속 빨려 나와요. 막 그래서 두 개도 꽂아놓고 막 이런 식으로도 해서 모디피케이션을 시키긴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슬러를 사용할 때 굳이 우리가 뭐 2층단 3, 4mm까지 들어가는 플러그를 선택을 해서 가압을 해줘야 될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 실러가 좀 워시아웃되는 것도 맞고 좀 더 실링 효과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백트리밍을 조금만 해줍니다. 조금 해주고 나서 이제 트리밍을 해줘야죠. 익세시브 그러면 과잉에 이 상태로 코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코어하지 말고 이 과잉의 가닥파차는 뭐 울트라소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냥 현미경으로 이제 뷰가 가능하면은 그냥 현미경 보고 하이스피드 4번 롱렛 라운드 박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오리파이스 직하방까지 가닥파차를 끊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코어를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매칭하고 오데시브 바르고 매칭하고 나서죠. 오데시브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실제로 제가 코어 하는 데 있어서 근간 충전하는 만큼 거의 코어 시간이 걸리는데 오데시브 바르는 시간만 거의 뭐 1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투코트라고 해서 한번 바르고 나서 좀 드라이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발라요. 여기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편이어가지고 본인 바르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C팩터 측면에서 불리한 이런 오케비티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더크필 레진을 사용해서 바닥을 먼저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압 추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그런 리키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방은 듀얼 큐어 레진을 한 번에 쭉 짜놓으시는 분은 없죠. 우리가 인크리멘탈 테크닉이라고 해서 뭐 월 바이 월로 쌓든지 벽 쪽으로 쌓아가지고 차곡차곡 조금씩 쌓아가지고 충분히 큐어링을 해주면은 투스 실링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예, 시간 다 돼서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뭐 아무 때나 해주시면 돼요. 아직 뭐 시간이 좀 모임이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기 뭐 장비도 좀 보시고요. 질문은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